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 날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네, 네.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조사 받고 계신 겁니까? 이제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유령을 쫓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업 있잖아요. 그때 그 시행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지주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토지 매입을 지주 해야 작업. 되잖아요. 네. 그때 그 지주 작업에 들어간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었다. 네. 그런데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때 부실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을 거다. 이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이 보도를 대선 국면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경향신문도 하고 여러 한겨레 신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게 윤석열 낙선 목적의 대선 개입이 여론 조작이다. 그래서 무슨 허위 보도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사실 명예훼손 수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고발 사주 사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반실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예. 그걸 고발 사주인데 그때 대상이 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나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보도했던 MBC가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을 엎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고발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 판을 엎어서 그 보도를 한 언론사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건은 제2의 고발 사주다. 근데 제1의 고발 사주, 그 당시에 이제 2020년에 있었던 네. 손준성 검사 유죄 나왔던 그 고발 사주는 실행이 안 된 거, 됐다. 안 됐고 총선 이후에 청와대 의원이 이제 그건 이후에 실행이 됐는데 그렇죠. 이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작년 9월에 수사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2월이니까 5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네.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만 하고 언론사 압수수색만 하고 소환 조사만 했지 그렇죠.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게 없어요. 왜냐? 유령을 쫓는 수사다. 아. 김만배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이렇게 지시하고 부탁하고 청탁하고 해서 그 프레임대로 언론사가 보도를 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령을 쫓는 수사를 하다 보니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사건의 연원은 이 대장동에 있기 전에 남욱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지주 작업을 했던 그 상황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때 이걸 제대로 이제 갚지를 못했고 이게 부실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많은 정말로 당시에 돈을 이 부산저축은행에 맡겼던 수많은 서민들이 이제 눈물 흘리고 또 극단적 선택도 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 당시에 수사를 이제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수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 남욱이 그 다음에 대장동 가서 그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었고 그거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이었고 보도할 수 있는 당연히 얘기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그때 대선에 나가려고 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날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니네 언론사들이 다 작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명예훼손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치고 반격을 하고 이제 있으면서 또 압수수색까지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수사만 하고 있고 압수수색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정할 게 있는데 아까 남욱 변호사가 받은 게 아니고 그보다 앞선 사업자 이강길 씨라고 있어요. 그러긴 한데 그 C7인가 C 스타인가 네. 그 회사에 같이 있으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남욱 변호사가 또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갚아야 될 돈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이제 넘겨받은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갚았어야 되는데 그걸 또 갚지도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그 사건을 잘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근데 또 조모 씨도 여기 관계가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이제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게 니네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령을 쫓는 수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실체가 정확히 뭐냐. 실체는 부산저축은 부실 수사예요. 그렇죠.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아무리 봐도 네. 저는 여전히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 단서도 없었고 혐의도 없었고 그런데 뭘 덮었다는 거고 뭘 하냐. 그러니까 이게 덮었다라는 게 아니라 검사로서 검사의 눈이면 분명히 어떤 검사더라도 특수부 아니면 대검 중수부는 과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예 네. 수사 기관이잖아요. 저 중수부가 아니더라도 일반 검사 눈으로 보더라도 아 이거 그러니까 불당 대출이고 불법 대출이라고 할 만한 단서들이 있는데 네. 그걸 넘어갔다라는 거죠. 넘어갔으면 결국 부실 수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되면 언론사들한테 입을 다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뉴스버스가 타겟이 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고발사주 보도. 고발사주가 최근 이제 유죄가 났는데 1월 30일에 유죄 선고가 났는데 그 사건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정권의 뭐 1인자, 2인자들의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앞으로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고 이 보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보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작년 연말에 검사 2명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 의결이 됐죠. 근데 그 손준성 검사들 검사 포함해서. 네. 손준성 검사와 이정석 검사 그 탄핵 의결서를 보면 증거 목록 1번, 2번 이게 다 뉴스버스 기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검찰의 어떤 검찰과 정권의 어떤 뜻이 맞은 보복적 차원의 수사다. 그래서 나온 게 없어도 그냥 압수수색하고 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래곤님, 임기후 제대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간기둥서방님, 본질은 사라지고 이게 뭡니까? 예. 미라클방님, 뉴스버스의 의로움을 높이 존경하며 힘내시라고 격려 드립니다. 이진동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아래 강사님도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님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참네요. 자, 어쨌든 최초로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당사자로서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손준성 검사 1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사실은 힘겹게 거기까지 결과를 끌어낸 것이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은 해줬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네. 공수처가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지목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판결에서 지목을 했다는 점이에요. 판사님이. 예, 네. 뭐라고 지목을 했냐면 손준성 검사 한 명이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지목을 했어요. 수정관실에서. 네, 그래서 손준성 검사 그리고 그 밑에 손준성 검사 지시를 받은 수사정보 2담당관 그리고 뭐 임모검사 등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 한 명이 아니라 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조직에서 했는데 이 조직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속 라인이었다. 핵심 참모 조직으로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조직의 특성이 다른 뭐 대검 간부들도 있지만 그 간부들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직접 라인이니까. 네. 근데 손준성 검사 한 명이 했다고 그럴 때는 손준성 검사 한 명의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조직이 움직였다는 거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총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동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선거 개입이라는 거죠. 아.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네. 났지만 법원에서는 어떤 선거 개입 시도나 선거 개입 시도에 협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위법한 행위다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그렇죠. 판결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죠. 다만 네.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영향을? 줄 정도로 객관적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 그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게 실제 고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가서 보면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와 김웅원 간의 그 그렇죠. 녹취록을 보면 공직선거법 급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적 흉기라는 뭐 그런 프레임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대에서 논의할까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오간 걸로 보면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우려 있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거든요, 사실은. 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리고 네. 이제 그 최광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기소가 되잖아요. 네. 되는데 그 전에 이 고발장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요.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는 검찰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흘렸다. 네,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걸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행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심 가면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공수처가 지금 거의 와해 지경에 지금 빠져 있고 네.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이 건을 이끌어 나가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건 공수처에 그대로 맡기고 공수처에 맡겨두면 또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징계 취소 소송 하듯이 법무부가 그때 침대 축구하듯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있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심 결과도 뒤집어지고. 반대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사건 자체를 특검을 해야 된다. 아, 고발사주 특검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손준성 검사 부분 그냥 뭐 공수처부에서 기소한 부분은 네. 소송 진행하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선거 정국이니까 뭐 정신이 없을 텐데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네. 이거 총수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성윤 고검장 검사,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얘기를 종합특검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V1, V2에 대한 네. 얘기잖아요. 그거야말로 특검 사안이거든요. 사실 그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나 뭐 명품백 받은 사건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범죄는 만약에 이게 고발사주에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여를 했다면 이건 정말 검찰의 그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려버리는 아예 그냥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발장 한 장이지만 이거는 기강을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죠. 거죠. 물론 헌법 질서 파괴 범죄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18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 뭐 했냐고 욕하는데 180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 국회의원들도 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조금 있고 또 야당이 뭐 민주당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연합해가지고 지금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거가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험난하고 중간에 방해 공작이 있으면 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게다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넘어가도 대통령이 거부권 한번 행사하면 모든 게 다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는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네.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유했다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이제 첫 유죄 판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앞서서 백현동 개발 사건으로 김인섭 전 씨.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네. 여기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이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네. 그래서 하우징 기술 하우징, 대표의 그 김인섭 씨하고 이 유착 관계가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 네. 설립 조례안 이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네. 김만배 씨 얘기는 그 부분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김인섭 씨 건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인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쪽에는 좀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건 없었어요. 네. 없었지만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한 방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좀 끌어내리겠다는 게 사실은 이 끝에 있는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외형이 지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총선에서도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오히려 물타기를 해버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자꾸 공격하고 계속 있어요.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공격이라는 게 지금 총선 전국이니까 이 공격과 방어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이 건을 계속 이 건과 조국 신당 건을 계속 그렇죠. 그 언급하고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죠.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건, 김건희 네. 특검법, 듀얼백 이걸 계속 이슈화를 삼는 데 반해서 이쪽에 거기서 여당에서는 이걸 묵묵부답하면서 이 건을 계속 이제 이슈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힘센 분들이 이기겠죠.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권력을 잡은 분들이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더 작동을 더 크게 할 거다. 아,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진 사람한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인데 네.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선거를 치러봐야 알죠. 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명품 파우치. 예. 300만 원이 넘는. 야, 파우치 솔직히 우리 맨날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물건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거를 연상케 하는 300만 원이 넘는다는 파우치백. 명품 파우치.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서울의 소리 지금 또 좀 곤란 지경에 빠졌다. 또 최재형 목사 이 얘기를 이제 언급했던 최재형 목사는 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요. 뭐 양쪽 다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다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 근데 김영남 한 방향만 알고 있죠. 김영란법하고 뇌물수수 뭐 이런 걸로 지금 김건희 여사 쪽은 고발이 돼 있고 반면에 서울에 보도한 서울의 쪽은 뭐 몰카 공작이라 하고 또 이렇게 고발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거는 다 그 펜딩 상태로 갈 거라고 봐요. 총선 전까지는. 총선 전까지? 그냥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총선이 끝나면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들어가면 여론이 이렇게 안 좋겠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움직일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시기를 조절하는군요. 아니 압수수색을 만약에 지금 디올백이나 명품백 여론에서 국민들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반대로 지금 보도하는 언론을 압수수색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민심이 그냥 정권 심판론 쪽 확 또 기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소리도 그렇게 할 텐데 뉴스버스는 서울의 소리보다 더 열악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저희 여러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뺏어갈 게 없어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 휴대전화도 사실은 검찰에 제출했던 걸로 아는데 다 돌려받고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수사 얘기인데 뭐 네. 휴대전화는 받았고, 네. 그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정보를 거의 많이 뺏어갔어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뺏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겠죠. 사실은 그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예. 취재. 위법한 압수, 예. 그러니까 단순히 취재 문제가 아니라 그 영장에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만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뭐 기관으로 특정한다든가 뭐 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키워드 넣어서 좀 돌리거나. 그 카톡 방 전체를 그 중에 무슨 이제 관련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이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있으면 카톡방 전체를 압수수색에 간다거나 기관으로 본다거나 그러면 그 안에는
관련 없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한 시점과 네. 고발 사주 보도한 시점이 맞물려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럼 이걸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서 그 시기에 이거를 가져가 버리면 고발 사주 취재한 내용들도 지금 다 쓸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의혹을 받는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조치를 좀 취하실 예정이다. 네. 근데 믿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봤자 결국 검찰이 수사하는 건데. 아니 이제 법원에다가 뭐 준항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원에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원을 그리고 아직 믿으시는군요.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네. 또는 저희는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공론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공론화 시킬 수, 그렇죠. 예. 근데 뭘 어떻게 공론화 시킬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 이후에 많은 풍파가 있었다. 하마터면 잠길 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도대체 잠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잠길 뻔했다고 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람 아닌가요? 대선 국면에서 뭐 따로 밥도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잠길 뻔한 게 무슨 뜻인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흘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거는 금방 앞서서 다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명품백이고 디올백이고 뭐 파우치인지 뭐 이 논란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간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함부르크를 가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함부르크 영사관이나 덴마크 대사관이나 여기서 행사를 위해 가지고 네. 인원을 모집하는 공고들이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성 마리안느 축제인가 네.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도 참석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일정이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독일 함부르크 일정은 그 귀족 사교 파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1인당 4천만 원의 입장권. 그거는 확인은 네. 4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근데 국빈 초청이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 축제가 참석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일정 등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네.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동행을 한다 그래도 문제고 또 동행 안 하고 혼자 가도 문제고 네. 이게 계속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문제를 구설에 오른다는 거는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악영향을 끼치겠죠. 주는 거고 그래서 아예 그냥 4일 전에 그냥 드랍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명품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아, 김건희 여사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디올백 문제로 이 디올백 문제가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와 연관해가지고 또 순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또 노출되기 시작하면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그 미리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4일 전에 이렇게 드랍하고 그러니까. 연기하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외교적 결례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독일하고 덴마크 쪽에 네. 여론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무관심하다는데요. 무관심하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 한 군데에서만 지금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냥 순방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조용하대요. 조용하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또? 이상하네요. 거의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안 가도 되는 순방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은 오히려 들어요. 역으로 네, 생각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김 여사가 끊임없이 어쨌든 얘기가 되고 있고 순방 갈 때마다 사실은 문제가 조금 크고 작은 또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대통령 부인이 지금 꼭 순방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꼭 연결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 만약 혼자 가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구설에 또 오르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혼자 간다 그래서 혼자 가더라도. 네, 그래서 이 디올백 문제가 계속해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아예 그냥 전체를 연기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하고 솔직히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럴 거고요. 네. 네. 게다가 그게 KBS 대담을 통해서 뭔가 해소될 줄 알고 그냥 연기 안 시키고 쭉 일정을 놔뒀는데 지금 보니까 설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 여론이 돌아서지 않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관둔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대담에서 KBS 대담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뭐 변명이든 해명이든 뭐든 간에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런 언급 자체를 안 안 피해버렸잖아요. 네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비겁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비겁해 보이는 게 낫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통령 부인이 계속해서 네. 두문불치를 지금 2달 정도 하고 있는데 할까요? 총선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 아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그 반대 이재명 대표권이라든가 뭐 네. 조국 신당권이라든가 이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이제 이슈화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이 문제가 네. 총선 이후에 패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네. 그 힘은 누구한테 간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겨낸 한동훈에게 간다? 가는 거죠. 레임덕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미래 권력한테 갈 거 아닙니까? 쏠릴 거 그러겠죠.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졌으면 패배의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 대통령, 김건희 리스크에 김건희 간다 리스크.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레임덕이 더 심하게 온다. 그러니까 징태양난이네요. 네, 이런 저는 식으로. 이기나 지나 레임덕에 빠지는데 질 경우에는 더 어마어마한 레임덕이고 뭐 이기는 경우에는 이제 미래 권력한테 다 쏠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하거나 뭐 완승은 아니더라도 선전할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잘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제 해체하고 대신 전당대회가 열리겠죠. 네. 그러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정말 선출이 된다거나 해버리면 그건 진짜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뜻이 반영돼서 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당대회 가서 그렇게 선출된다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이제 대통령의 뜻과 관련 없이 거의 독자적인 힘을 독자적으로 가지는 힘을 거죠?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대통령의 힘은 점점 사그라들고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고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은 점점 힘을 얻게 된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바라지 않겠죠. 왜요?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3년이 남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진짜 저는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그래? 예, 그냥 쫙 안개가 거치고 이렇게 깨끗한 시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라식 수술한 느낌. 그러니까요. 제가 라식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눈이 좀 희뿌옇다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 그렇구나. 백내장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던데. 예, 어제는 실제 의사 가운 입고 방송했어요. 그래요? 예. 무슨 방송을 그런 것도 하셨어요? CBS 유튜브인데 네. 이재명 대표한테 라식 수술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 보는 눈을 좀 맑게 가지셔야 성공한다. 이거. 그 이재명 대표가 사람 또 보는 눈이 눈이 없다? 나빠서 안경도 쓰셨는데 네. 맑은 눈을 제가 처방해드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아니 뭐 공천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공천이 확 이렇게 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쟁점 지역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덜한 지역부터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여야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문제다. 또 친명, 친문 이 프레임에 또 갇히실 건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남아있죠. 그렇군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공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음. 하겠다 그러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례연합 정당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용해인 의원 뭐 플러스 등등등등의 소수 정당들이 지금 같이 연합해서 이 대진표도 짜고 이런저런 의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하나의 포인트는 녹색정의당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연동형 그 선거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네. 가장 타격을 준 건 녹색정의당이에요. 왜 그러냐? 네. 불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당원 총투표로 병립형 회기를 결정한다. 네. 그러면서 계속 그 병립형 회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 정의당이 급해졌죠. 어차피 저 민주당하고는 저 선거제 얘기는 이제 끝났다. 네. 우리끼리라도 빨리 연합을 결성하자. 네.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12월, 1월 계속 민주당에 왜 입장 촉구하고 네. 피켓 시위하고 찾아가고 질의하고 수없이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에 저런 발표를 할 줄 몰랐던 거죠. 어. 그래가지고 저 녹색정의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이게 만들어지면은 녹색당은 그 민주당하고 연합을 강하게 반대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녹색당이 녹색정의당의 최대 개파가 돼 버렸어요. 왜요? 아니 정의당은 갈리거든 의견이 아. 반반씩 갈린다고. 근데 녹색당은 전체가 반대니까.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를 동수로 이렇게 구성했는데 네. 표에서 밀리죠 정의당이. 거기는 의견이 다 통일돼 있고 여기는 지리멸렬하니까. 지금 정의당의 반수가 조금 안 되는 연합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녹색당하고 합치는 순간 발언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한 열흘만이라도 빨리 결정했어도 그럼 오히려 좀 편했을까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제대로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이제 그 저기 저기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네. 제주도 여행 가려고 비행기 펜션 예약 다 해놨는데 일기예보가 비 온다는 거예요. 그날 비행기가 못 뜰 것 같아. 그래서 다 취소했거든. 근데 당일날 되니까 햇볕이 짱짱하게 나는 거야. 아, 너무 고민스럽네요. 이럴 때 이제 다 취소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네, 일기예보 네. 보고. 네. 그러니까 애들은 날씨 좋은데 제주도 여행 못 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딜레마에 처한 가장 노릇이 된 거지. 저렇게 일기예보가 분명히 흐렸거든. 병립형으로 간다고 정치예보. 좀 그랬죠. 네, 사실은. 그런데 저렇게 연동형으로 햇빛이 짱짱 날 줄 누가 알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행 취소해놨는데 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운명의 장난입니다.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비극이요. 그 한 끗 차이로 그 소식이 늦게 전해져서. 이게 그래서 그랬는지 배진교 원내대표 예. 14일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 뭐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당내 그 몇 안 되는 연합주의자가 저하고 배진교 그다음에 한두 분 더 계세요. 지도부 그게 정말 안에서. 소수군요. 예. 그런데 이제 녹색당하고 합칠 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우리가 발언권이 힘이 안 실렸던 건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수도 그렇게 국회의원이 6명이나 되는 큰 정당인데 녹색당하고 합치면서 무슨 네. 이득을 얻은 거예요? 정의당은? 무슨 이득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선거제 개혁은 틀렸다고 보고 선거제 이게 뭐 연동형은 틀렸다고 보고 또 하더라도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 거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예, 조금 뭐 약간 판단 미스가 있을는지 몰라도 이거는 조금 민주당이 어떤 공적 책임을 갖고 좀 논의했으면은 진즉에 다 풀렸을 일을 일이 어려운 방향으로 비극을 향해서 치닫고 간 거지. 네. 배진교 전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심판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다.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뜨거운 민심에 야권이 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를 헌납하게 된다면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녹색정의당은 녹색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한계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강력한 연합정책 추진이나 원내대표들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표직을 사임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민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윤석열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저기 뭐 윤석열 심판도 좋고 뭐 연합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제 생태 불평등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진보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원내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서서 일해도 네. 주거비조차 마련 못하는 투명인간 6,411번 버스의 승객들 이분들을 대표할 정당은 이제 원내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존하지 못하면은 한국의 정치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대표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야가 포퓰리즘으로 왜 뭐 예컨대 가덕도 신공항 부산에서 이거 서로 짓자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제3지대 정당이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는 정의당은 망해도 돼요. 또 뭐 진보정당 뭐 의석 못 얻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책무랄까? 이거는 아주 반딧불만한 희망이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일단은 정치에 남겨두느냐 안 남겨두느냐는 이후 정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요. 그건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심판도 좋고 비례연합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일단 첫째도 생존이고 둘째도 생존이다. 살아남아서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 소수자의 목소리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통로를 막아버리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좋아서도 아니고 꼭 윤석열 심판 우리 말고도 심판할 사람 많아요. 뭐 요즘 윤석열을 심판만 꺼내면 지지율 올라가는 세상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이준석이 왜 한때 떴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요즘 그게 다시 이상해진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정치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정치인데 네. 제가 좀 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극단적 적대와 혐오의 그 정치 속에서 네. 대표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 오히려 네.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분들의 플랫폼이 없어진다는 거 네. 여기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네네. 그게 일단은 내가 보기에 그 중에 한 방법이 연합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소멸의 길로 가게 된다면은 또 이런 진보 정당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또 10년 걸립니다. 네. 이게 20년 쌓아 올린 건데. 그래서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제가 그 희생자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거 또 작년에 그 폭우가 와가지고 신림동 반지하방에 다 거기가 정의당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큰 당은 와서 인사만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밤새워 같이 농성을 하고 또 화물연대 파업할 때 같이 현장을 지키고 그 신림동 반지하방에도 제일 먼저가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정의당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의도 정치에서는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게 참 뭐 굴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인내하면서까지라도 이 생존의 고비를 넘겨서 일종의 해가 뜨고 달이 들 때는 안 보이지만 완전한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유일하게 보이는 게 이 반딧불만한 희망, 극소수 의석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 정도로 절박해.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질 못해? 그게 뭐 이런 문제예요. 주로 비례정당 참여하냐 마냐, 유호정 문제 제대로 처리했냐 마냐. 맨날 방송 나가면 이 질문만 있는데. 그렇죠. 언제 우리가 투명인간들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위기의 사람들을 봤습니까? 그 정치 너머를 봐라. 정치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보자. 네. 그 폐허를 응시하는 정당이 이렇게 소멸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또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의당 이제 녹색 정의당이지만 제3당으로서 3번으로서의 위치도 이제 흔들려요. 솔직히 말하면 개혁신당이 와. 양정수 의원까지 입당을 시키면서 보조금 6억도 확보를 했고 5명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잡탕 정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본인들은 더 많은 의원들이 합류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도 옥중에서 창당 선언하면서 지금 현역 의원 5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의사타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은주 의원이 이번에 집행유예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그 전에 이미 다 사직하고 번호를 넘겼잖아요. 이자스민 의원인가 네, 이자스민 양경규. 네, 그래서 6명 어쨌든 됐습니다만 그게 수성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의당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비대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네. 대량 탈당, 지지율 폭락, 살인적인 빚. 네, 빚. 빚이 옛날에 많구나. 이거 다 문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갔더니 위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 그리고 전부 피해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때부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안에서도 뭐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만은, 그러니까 당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나 그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혁신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외부에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김준호 비대위원장이나 저는 이제 그 간병 요양사로 간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 하러. 근데 너무 늦었다. 내지는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늦고 죽더라도 여기서 해야지. 우리는 도청사수조라고 해요, 제가. 5.18 때 민주화 운동은 많이 했지만 마지막 도청 지킨 건 200명도 안 돼. 그래요. 예.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지만 자, 우리 지금 도청사수하러 가자. 이 길밖에 없다. 난 죽으러 간다고 그랬어,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죽으러 간다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개혁신당 지금 현재 모습 류효정 의원 때문에 다 나간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얘기거든요. 아니 그거 제가 경고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금태섭 의원한테 우리 유호정 의원이 저기 비례 1번 받으면서 국회의원 2석 손해봤다. 그래요. 그리고 4년 내내 시달렸는데 네. 어쩌자고 그 의원을 데려가셨냐. 난 정의당이 아니라 그 당이 걱정된다. 네,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그랬죠. 반토막 날 거다. 이제 두고 봐라.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또 이번에 데리고 이제 개혁신당까지 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불거지니까 우리가 정의당에서 먼저 겪어서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지 않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논리를 준비하셔라.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떡하니 저질렀다가 지금 이제 호되게 당하고 있죠. 정의당이 당하는 거를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당하고 계셔. 근데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희화화돼도 되는 건지 솔직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알려드렸다니까. 이거 충고 다 해드렸고. 예. 그걸 몰라요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정의당도 지금 다시 좀 전격적으로 시각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제가 좀 드립니다. 네. 하나 더 얘기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창당 선언하면서 민주당하고 어쨌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좀 꾀해보려고 하는 발언을 사실 했어요. 네. 민주당과도 연합할 수 있으면 하겠다. 당당한 원내 제3당이 되겠다. 지역으로 나가라면 나가고 비리를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전 협상 없이 일단 창당을 선언해 놓고 이런 게 다 열려 있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정치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부분들은 경험은 좀 없어서 그런가? 끊임없던 어떤 그 상황을 좀 타진해보고 서로 부담이 덜 보는 범위에서 이게 가능한 길인가 좀 따져볼 일이 많았지. 다짜고짜 그냥 뭐 창당 선언부터 해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십시오. 친명 친문 또 갈등설이지. 거기에다 조국의 강이 이제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또 등장하지. 이러다 보면은요 야권 전체가 아수라장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나는 단일 대우가 불가능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권이 너무 분열돼 있고 너무 잘게 찢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면에서 참 무책임하다. 이런 면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자 이걸 보시죠. 지금 윤석열이 선거에서 사라졌습니다. 독일 순방도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민생 행보만 한다 그러고 지금 의사들 파업한다 그랬는데 전공의들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같았으면은 의사 카르텔을 분쇄하고 네, 막 협파하겠다. 밀어붙이고 막 지금쯤 화내고. 그럴 거라고. 거기서도 윤 대통령이 사라졌어요.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선거에서 사라져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희석돼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일관된 행보예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하잖아. 민생 행보 안 하면 뭐 개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조국이 나타나고 송영길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선거 프레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양당 심판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 심판론이 더 커져버리는. 민주당은 왜 심판을 거기에다가 받아야 비례심 연합정당 이것도 네. 또 연합정당이라고나 해서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요. 아 이게 왜 위성정당, 연합정당 이렇게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악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대우 같지가 않아요. 네. 개혁신당 떨어져 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보니까 무슨 저기 뭐야 신당 연합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선거판에서 사라지고 조국과 송영길이 등장하고 우리가 알던 무대가 아니에요 이게. 무대가 아예 뒤집어지는군요. 무대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 지금 선거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 그래서 이게 정권 심판 선거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 근데 양당 심판으로 바뀌고. 하지만 송영길 당이나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런 야권하고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심판론을 가져가겠다는 게 요점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분들의 주장인데 나도 그분들이 그 부당한 사법 탄압과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저기 토끼모래식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단연간에 시달려왔다는데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인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까지 해가지고 전부 사법 그 당사자들이거든.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재명, 조국, 송영길이 되냐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야당이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정책에서의 어떤 활력과 적극성을 보이면서 대한 세력으로 부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네. 누가 사법적으로 더 억울하냐 이 피해자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지. 네. 그걸 선거에서 어떻게 다 해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거와 사법 과정이 이렇게 그냥 온통 다 뒤섞여가지고 모든 당사자들이 다 튀어나오면 그러면 저도 고발 2건 당했는데 저도 그러면 저기 뭐야 비례 한 자리 달라 그래서 명예회복하겠다고 저까지 나서야 됩니까? 아이고 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뭐냐 판이 이게 사법의 연장전이 돼버리는 건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선거는 선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사법 한풀이 심판 선거가 돼버리다 나면은 공멸이지 이게. 근데 그건 또 이제 여당의 프레임인 것이고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 검찰과 정부 혹은 여당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차치하고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이제 문제는 그 무대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무대를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무대를 다시 만들고 그거 조금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저기 뭐냐 그 선거에서 명예회복을 하려면 예컨대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 2년 넘게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이 정부가 탄압했습니까? 네. 청와대 출신 100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 아무 역할 없었습니다. 그때 그 노영민 실장이 그때 수석 그러네요. 비서관들의 꼭지점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다 핍박받을 때 전부 납작 엎드려 있다가 선거 때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난 이게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 피 흘리면서 싸워왔던 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나가 싸우고 다치고 고발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저기 어디로 그동안 가셨는지 우린 그 행방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나타나시고 통일부 장관 했던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부가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되도록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전직 통일부 장관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관여 안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구로에서 또 공천 달래는 건 뭔 심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문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이런 어떤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우면서 그 정권의 가치와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이런 분들이 정치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선거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프레임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조국 신당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친문만 해도 벌써 선거 분파가 친문당 저 조국 신당, 송영길당 네. 거기에다 민주당 내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치와 책임을 다하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선거까지 왔다. 나 이러면 말 안 해. 그런데 계속 어떤 법원에 계시거나 어디가 계신지 몰랐거나 이러다 보면은 내가 보면 정 그렇다면 지역구로 나가셔라. 네. 지역구로 나가서 험지에서 싸우시라. 이게. 지역구 간다는 거예요. 지역구에. 임종석이나 이인영이나 전부 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경 연기하면서 외교결례 논란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민생토론은 계속하고 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노골적으로 총선을 선거운동입니다. 위해서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되죠. 그런 데다가 지금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또 해킹이 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약간 개판이에요.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도 네. 그 뭐 비서관이니 이번에 산업비서관 쪽에서 행정관이 사고 친 것 같은데 네. 이메일 네이버 메일이 털린 거예요. 같이 개인 도구로 쓰다가. 그 영국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국빈 방문 때요 또. 네. 그 사전에 선발대로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네이버 메일로 주고받아 털렸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석연치 않은 게 이게 국정원에서 조사한 모양인데 이게 북한의 해킹에 털렸다. 북한인 줄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북한 얘기를 계속 해요. 네. 북한일 거라고 본 거예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북한이 그러면 어느 서버를 이용해서 해킹을 했는지 그럼 확인됐습니까? 확인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용산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스스로 자해적으로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밝힌 이거 작은 북풍이라고 이거든. 그러면 털렸으면 그게 왜 이제 뉴스에 나오며 거기에다가 북한이란 증거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성관이가 북한 해킹에 취약하다. 네. 북한이 왜 성관이를 해킹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허점을 매일매일 홍보를 하고 있거든 지금 정부가. 그렇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전 선거 네. 여론전을 한다고 자기가 얘기해 놓은 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이 이렇게 허술하냐고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잘 짜여진 게 연이은 위기 고조에다가 어제 북한이 서해 자기네 경계선 수호하겠다고 대한미사일 시험을 네.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위협이거든요. 그 전에 또 5개 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뭐야 이게. 북한이 우리 사회 허점이 많아요. 그걸 노리고 북한 들어와요. 노림수는 총선이에요. 아니 총선에 북한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자 보자고. 그게 총선용이라면 네. 총선 끝나면 평화가 오겠네. 오히려 더 잘 된 일 아니야? 그렇죠. 총선 끝나면 평화가 올 건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 상황도 너무 복잡스럽고, 공천 결과 때문에 여야 모두들 지금 분주하고, 조금 분열된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지, 특히 녹색정의당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얘기도 한번 조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 써니님이 노변 다음으로 두 번째 좋아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역시 저는 아주 기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심은 반대일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뭘 왜요라뇨. 어이없네.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네, 했습니다. 근거도 없이요? 근거 없이. 알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네. 꼭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요, 이거 비싸요. 산산수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돈을 투자하고 싶을까요? 그것도 남편, 부인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사랑합니다, 저는. 또 그 집은 다르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유, 뭐 좀 짜증나지만 이거 꼭 읽어드릴게요. 그랜드님이 예. 최준봉 교수 최고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진심은 없습니다, 저에게. 뭔 소리예요? 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7일 KBS를 통해서 대통령이 녹화 대담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미니 다큐를 보내줬죠. 네. 그리고 10일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싶다. 그래서 언론사 간부 간담회를 추진한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너무 이 언론하고 이 접점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런 소리 그런 거 결정된 거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거 무슨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사 간부 간담회가 예전에는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편집국장을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근데 그게 왜 논란이 됐냐면 언론사 간부들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없앴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사 간부들이 뭐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대통령이 네. 일정 부분 얘기하는 것을 수용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되면 그것이 과연 비판의 칼날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늘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대상이에요. 언론은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게 좋지 않다. 근데 지금 이걸 다시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네.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또는 대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언론사의 편집 간부들이 만나게 되면요. 이게 로비의 어떤 창구가 될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민원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과의 접촉을 늘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언론이 그 선진화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선진국가 가면 갈수록요 정치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거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탄압을 하지만요. 물론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해요. 그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종편은 중간광고를 했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 못 했거든요. 네. 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확장했을 때 원래 언론사가 못하게 됐던 걸 하게 해준다든지 네. 이런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똑같아요. 회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원을 넣는 게 어떤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규제에 묶여있는 걸 풀어주는 방식으로 그 기업이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네. 그 기업은 또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마찬가지 개념. 언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언론사에 혜택을 많이 주면서 언론사는 그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해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간부들을 만나는 것 자체는. 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 네,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있어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채널A에서 단독 이러면서 맨날 이게 대통령실- 채널A에서 뭐가 많이 나와 단독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맞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채널A가 이게 좀 관계가 많은가 봐요. 뭐 이상하게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네. 관계가 많은지는 노영희 변호사가 알아보시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채널A에서 단독이라고 하면서 일단 대통령실 관련 기사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채널A를 통해서 소위 간 본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반응을 본 다음에 좀 반응이 안 좋으면 아니라 없었다 이런 뭐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올 수 있죠. 또 네. 괜찮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추진하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여론을 떠보는 거잖아요. 한번 뚝 그렇죠. 던져놓고 어떻게 바로 여론이 보죠. 나오냐 보고 네. 여론이 뭐 별로 괜찮다 그러면 그냥 추진하고 아니면 논란이 많으면 이제 그만두고 이러는 거죠. 결국은 책임 안 지려는 태도죠. 근데 채널A와 같이 특정 언론사하고의 이렇게 관계가 조금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 원래는 TV조선하고 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TV조선하고 채널A가 또 경쟁을 하더라고요. 경쟁하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적절하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대통령실에 기내에선가 어디서 순방 갈 때 특정 언론사만 불러가지고 또 그 얘기 나누고 이런 적 있었잖아요. MBC, 저기 CBS 그다음 채널A, 네, 채널A도 포함돼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언론사들을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소위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네네. 정보를 그쪽에만 흘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더 밀착해서 만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언론사의 민원 해결 창구가 돼버려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뭔가를 해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뭘 줘야 되는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고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의 민원을 해주면 언론사는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판보다는 긍정적 기사를 많이 내주겠지. 그렇죠. 또는 아니면 옹호해주는 기사를 많이 내주겠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럼 언론이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언론의 타락은 싫군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언론을 하지 마 그러면. 왜 하는 거야? 일단 화를 내지 마세요, 저에게. 알겠습니다. 캐릭터입니다. 네, 캐릭터예요. 근데 어쨌든 참 네. 잘 잡았다, 캐릭터를. 이게 본능과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네. 언론과의 접촉, 지금도 사실은 언론을 너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KBS 이어서 채널A 뭐또 내지는 89개 언론사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만 쏙쏙 뽑아가지고 뭔가 네. 간담회 형식으로 또 뭔가 한다. 그건 문제가 이거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얘기였습니다. 자, 또 설 연휴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은 허탈감에 아마 몸부림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많은 뉴스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가 또 지난번에 그랬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인기가 많더라. 아니 진짜로 많은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돌과 같은 면모에 상당히 놀랬다. 이런 이래가 얘기를. 야면 죄송한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아이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이돌은 일단 외모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실력이 약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안 껴줘서 신경질 난다는 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논란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탄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얼굴에 이제 숯검댕이 묻힌 걸 보고 도대체 왜 얼굴에 껌댕이가 또 묻었냐, 이것도 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나중에 사진 잠깐 보여주실 텐데 네. 거기 옆에서 일하는 분인가요? 연탄 관련된 묻혔대요. 그분이 연탄협회 회장. 묻힌 건 맞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묻힌 건 분명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마치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부러 묻히지 않았다. 일하다가 묻힌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랬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묻힌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이 묻혀준 거 맞다. 그리고 밑에 사진 보면 본인 손으로 이렇게 대면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사진 두 번째 사진 보면 네. 아마 이제 본인이 연탄을 그 장갑 낀 손으로 만지다가 그걸로 간지러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묻힌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진 있잖아요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네. 예. 저 사진. 네. 그럼 본인이 묻힌 거 맞잖아요. 아니, 그럼 얘기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네.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연탄에 왜 얼굴만 묻히고 안 묻혔나, 이거 가지고 뭐 정쟁하는 걸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대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마치 일하다가 묻힌 것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랬죠. 나중에 이 사진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묻힌 거 맞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난번 사직이냐 사직구장이라고 비슷해. 근데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럼 마치 일하다가 묻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손 자국이 명확히 이렇게 쓱 그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민영배 의원을 막 공격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크게 문제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일하다가 묻을 수도 있고 안 묻을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묻힌 건 아니지만 또 본인이 일하다가 그냥 간지러워서 만졌는데 그게 묻혀졌다든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묻혀줬다든지 이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왜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가 묻었을까? 누군가 양손으로 볼에 묻히고 콧등에도 한 점 찍은 듯 인공의 근데- 흔적까지 담았다. 근데 그게 이게 사실로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네요. 민영배 의원이 네. 말한 게 왜냐면 누군가가 묻힌 거 맞고 그건 사실이잖아. 그럼 그건 사실 맞다. 근데 네네. 이런 것 가지고까지 우리를 공격하냐. 이랬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네. 처음부터 아예 그 자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거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묻혀줬고 아니 장난삼아 했다. 그래서 묻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분들에 따르면 옷보다 얼굴에 먼저 연탄 검댕이 묻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이렇게 했더니 결국 나중에는 이게 일하다 묻었다기보다는 장난치다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장이 한 위원장의 얼굴에 연탄을 문지르고 한 위원장 콧등에도 검댕을 묻히는 게 나왔고요. 또 한 위원장 스스로도 오른쪽 손으로 자신의 볼을 만지면서
뭐 연탄이 좀 묻은 게 나왔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부러 안 묻혀도 되고 굳이 일부러 안 묻혀도 상관없고 내가 결국 일을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서민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근데 조금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리어카 끄는 장면의 사진 있잖아요. 거기 뭐 한 리어카에 한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가운데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리어카를 밀어야 할 만큼 그렇게 힘이 부족하실까? 좀 잘 연탄 끄는 힘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뭐 한두 명이 뒤에서 밀어주고 혼자 끌었으면 괜찮지만 뭐 한 40명 제가 정확히 숫자를 안 적었으니까. 4, 50명이요? 예. 그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괜히 또 그걸 찝어서 얘기하지 마. 4, 50명을. 몇 명인지 몰라요, 저. 근데 아무튼 많은 사람이었어. 그 사진 보면. 알겠어요. 그걸 그렇게 또 밀면서 사진을 찍고 그건 홍보성이 강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홍보성으로 했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사진은. 아니 원래 그 때마다 연탄 봉사하는 장면은 항상 홍보입니다. 아, 그렇죠. 모든 게 다 퍼포먼스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게 맞죠.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뭐 평상시에 연탄 떼는 분들하고 관심이 별로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건 누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맞아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맨날 연탄 가지고 이럴까요, 사람들이? 아니 왜냐면 그게 이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왜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징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뭐 음식 아니면 연탄 이런 거잖아요. 쌀 아니면 뭐 집 고쳐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돼 있잖아요. 연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더더욱 예전부터 그 연탄이 없어서 정말 추위에 떠는 분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상징적 매체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연탄을 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여야 논쟁 자체가 매우 소모적이다. 여기는 다 모두 동의하실 것 같고. 그럼요. 중요한 거는 이런 연탄 봉사하는 게 사실은 매번 가난을 파는 코스프레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연탄이 배달된 백사마을 주민들, 여기 오는 정치인들이 여든 야든 전부 다 투표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난을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기분 나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맙기도 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이 이런 거잖아요. 평소에도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백사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근데 꼭 1년에 한두 번 꼭 행사가 필요할 때 또는 투표하고 선거 있을 때 한 번씩 찾아가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뭐 허탈해 보이겠어요. 이거 네. 또 홍보하러 왔구나. 이분들이 고마운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그 도와주는 거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만 늘 하는 분, 뭐 얘기도 안 하고 예를 들면 홍보도 안 하고 늘 도와주는 분들이라면 고마움을 느끼지만 정치인들이 이렇게 떼거리로 와가지고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느껴지면 그분들 입장에서 고마운 마음이 많이 반감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김형복님께서 추위 다 지났는데 이제서야 연탄쇼 하면 뭐합니까? 겨울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 김추야님 옛날 컨셉인데 지금도 먹히는군요. 이런 얘기도 하셨군요. 연탄 구멍 몇 개죠? 몰라요.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특수 목적회사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물론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YTN 유진그룹의 특수 목적회사인 유진 ENT 이건 1,000만 원 잡은 거 1,000만 원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보도 채널을 가져가려고 꼼수를 했는데 왜 민영방송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정부가 보도 채널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YTN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지금 어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효력에 대해서 집행정지 해달라 이런 신청을 법원에 낸 건데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다려 봐야죠.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유진 ENT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그 YTN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요.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영방송, 그러니까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자질을 갖고 있느냐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진이라는 회사가 과연 그러면 공영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 회사이냐 하는 부분이죠. 네.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언론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공영성 완전히 상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방통위가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사회이사나 감사를 유진이한테 체제적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사회이사 감사는 유진이한테 환경 독립적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네,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누가 임명이 되느냐를.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전문 경영이라 하면 어떤 압력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진 입장에서 자기들과 가깝거나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경영인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특히 민영 회사라 그러면 당연히 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SBS가 대표적 사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거나 그런 경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네, 뭐냐면 네, 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상업방송이 공영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업방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되면 사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탈피해서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냐.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유진 그룹에서 이 YTN 인수에 뛰어드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요. 재정 건전성 문제 내지는 향후 이 YTN이 보도 채널로서의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나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회사에다가 이런 보도 채널을 그냥 낼름 갖다가 넘겨버리는 거 과연 이게 타당한 일이냐. 이거 KBS 같은 걸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사적 기업에 그냥 갖다가 바치는 거는 옳지 않다. 이게 왜 돈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돈도 돈이지만 그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요 판단 기준이 뭘까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부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일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원하는 민영화시켜서 누군가가 그 사업을 인수했을 때 그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네. 정권에 예를 들어서 비판적 보도를 했던 어떤 언론사들한테 좀 넘기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권과 각을 세우거나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세울수록 본인들의 이해관계는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게 돼요. 그렇죠. 이익에도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 선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말이 먹힐 수 있는 사람 또 먹힐 수 있는 기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방통위가 지금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 2명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이 운영하는 방통위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봤을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방통위가 전원회의, 방통위원들이 최종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 전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 문제를 제기하냐면 거기서 의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업체 유진이라는 회사가 적합하다고 하는 무슨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의견만 제시했어요. 회의에서 나온 의견만 제시했지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지 않고 넘긴 거예요. 네. 그거를 방통위의 위원 그 대통령 임명한 2명이 있는 그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또 YTN 노조는 왜 그 심사위원회가 의견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서만 제출했는데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하느냐. 그걸 또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도 이 민간 기업이 공영방송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언론의 위기일 수가 있는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이런 지금 얘기 주장을 하고 있는 있죠.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그룹들이 특히 이제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많이 소유하고 지방 언론사들은 네. 예를 들면 근데 그 지방 언론사들이나 아니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걸 매매 차익만 내고 매각을 해요 또. 예를 들면 호반건설이라는 호반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전자신문을 2년 만에 매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신문 또 인수했죠. 인수했죠. 근데 네. 그때 또 매각 차익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사를 가지고 있다가 넘기면서 또 돈을 벌고 이런 방식은 그러면 언론사가 한마디로 어떤 기업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사의 속성상 언론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공영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순간 공영성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상업성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공영방송 위기라는 말이 그냥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해외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해외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데는 공영방송이 많고요. 이제 미국은 사실은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폐해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미국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에 뭐 가장 앞서간 나라니까 언론이 엄청나게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거의 90% 이상이 다 상업 방송들이에요. 네. 유일하게 있는 이제 공영방송이 TV 채널 하나 그리고 라디오 채널 하나인데 PBS하고 NPR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향력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 언론사들 그 언론사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폭스뉴스 같은 경우죠. 그렇죠. 루퍼드 머독이라는 하는 사람이 사주인데 이 사람은 전 세계 엄청난 언론사들을 갖고 있어요. 머독 그룹이죠. 네, 머독이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이제 공화당 소위 이제 보수 정권과 손을 잡고서 대놓고 막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을 위한 어떤 그 혜택들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상업 방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공영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공영방송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영방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연합이나 YTN이나 MBC나 KBS가 공영방송 체제했는데 방통위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공영방송들이 정권 친화적인 방송이 돼버렸고 네. 정권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죠. 결국 어느 정권이 이게 윤석열 정부 이후에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처럼 생각했던 그 잘못된 행동이 지금의 언론 환경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은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지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방송 평의회와 행정 평의회로 분리된 이원제를 통해서 권력 네. 집중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고 스페인에서도 공영방송사가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가지고 공영방송사 사장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방송 이사회가 한 70명 돼요. 많네요. 네, 네, 이사들이. 네. 근데 각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면 종교단체, 뭐 카톨릭, 뭐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노동단체 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사장 선임의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네. 편파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우리는 정치권에서 임명을 그러니까 추천을 하잖아요. 임명은 네, 정치권에서 네. 하는 게 아니지만 그 명확하게 KBS는 7대4 구조, MBC는 6대3 구조니까 여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꾸자고 했는데 그 방송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송법 통과했는데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그게 지금 다시 무력화돼 버렸어요. 윤석열 맞아요. 대통령이.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슈 하나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일 조선비즈에서는요, 정부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고 하는 법정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가 이걸 잠시 보류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게 왜 자꾸 문제가 되고 이게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 뉴스 제휴평가회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어떤 인터넷 채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인터넷 뉴스나 이런 언론사들이. 그러면 이걸 그 뭐 소위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데서 노출을 시키는 걸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열을 맨 앞장에 하는 거, 그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이런 기준을 결정해요. 근데 언론사 입장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광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노출되게 돼 있으면 검색 가능한 언론사가 되면 광고비가 한 두세 배로 뛰어요. 안 될 때보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살을 걸고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그 언론사가 제대로 보도를 하는지 또는 뭐 언론사 등록만 해놓고 보도도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누가 추천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해요? 각 단체들이에요.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 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협회. 네. 이게 다 이해관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가의 대상인 사람들이야. 그러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방송협회는 방송국들이 들어가 있는 협회죠. 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들어가 있는 협회죠. 인터넷 신문협회는 인터넷 신문사들이 들어가 있는 협회잖아요. 네. 거기서 추천을 해요. 그럼 거기서 추천돼서 들어간 위원들은 누구 입장을 대변하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털에서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천 단위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야. 근데 더 문제는 이걸 정부가 하겠대. 그럼 이거 정말 큰 문제네요. 욕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만약에 법정기구가 해버리면요. 정부가 위원들을 선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정부가 선임할지 아니면 국회 추천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법정기구가 되는 순간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은 퇴출시켜버리는 거야. 아예. 검색이 안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걸 법정기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율 심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자율 심의가 이루어지는 뉴스의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게 잠정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논란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것처럼.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정부가 법정기구화에서 한다고 하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민간에서 하게 하되 그 민간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지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뉴스 평가위원회를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김영희님께서 도대체가 이 정부는 안 건드리는 게 없네요. 나중에 감당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그 문제고 이 입법화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이버랑 카카오 너무너무 지금 영향력이 큰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털 사이트마저도 본인들이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뉴스의 평가위원회 이거 법정 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포털들이 알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벌써,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고 보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그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또 보는 거죠. 그렇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사업자예요. 물론 뉴스 서비스는 하나의 영역일 뿐이지 뉴스 서비스를 강화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에서 본인들의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줄어들면 즉 뉴스 서비스가 퇴출되거나 나가게 되면요. 포털 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포털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요즘 뭐 유튜브 가서 보지 누가 포털에 가서 뭘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뉴스 서비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래도 포털 사이트 알겠습니다. 들어와서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박빙 접전지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민심 네. 어떻습니까? 부산 민심도 전국의 민심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서울 민심을 돌아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불경 지역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난 대선에 높았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정말 찍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들이 그 전 세대를 아울러서 많이 들리고 있고요. 특히나 부산이 최근에 인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이제 330만 밑으로 떨어지고 또 인천 인구가 300만을 올라서면서 이제 인천에 역전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도시 경쟁력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산이 계속해서 이제 경쟁 없이 고인 도시로 오다 보니까 네.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정말 이러다가 앞으로 부산이 무슨 이 청년들이 살만한 그런 도시냐라는 이런 한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 심판 이런 그 심리들이 저는 이번 총선에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사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도 많고 또 규모도 큰 그런 거대 도시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어렵다 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지난 네, 총선 때 18개 지역구 중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3석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이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불경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그 여전히 이제 뭐 영남은 자기들의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경계심들이 조금 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로 따지고 보면 평균 한 43% 정도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3개밖에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5개 의석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부산이 이제는 이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전체 18개 중에 9석 확보를 목표로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18개 지역구 중에 9석을 그럼요. 부산이 목표로. 최소한 이제 부산이 도시 경쟁력을 좀 가지려면 네. 경쟁하는 정당 간에 경쟁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본다면 반반 정도는 되어야 네. 부산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최대 9석, 최소한 7석 정도는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시당위원장이고 최고위원이시니까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영입인재, 인재 영입으로 네, 들어오신 네. 분들이 예전에는 전부 다 비례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역구 내가 출마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네, 그중에 네. 특히 부산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부산 해볼만하다. 내지는 내가 가서 뭔가 이루겠다. 이런 각오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부산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를 쭉 되돌아봤을 때 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왔을 때는 이 정당 득표율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부산에 현역 의원이 3분 계시는데요. 이분 지역구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서인 것은 아닙니다. 이 3분의 어떤 경쟁력들이 유권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네. 경쟁력 있는 후보들만 배치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재로 영입된 분들이 아주 이 자신 있게 그리고 패기 있게 부산 출마를 희망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정말 이게 부산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 울산에도 출마를 하시고 부산에도 네. 지역구 출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 인재들과 또 기존에 부산에서 뛰고 있는 구청장 출신의 후보들 네. 그리고 또 지난 선거에서 아깝게 패배했던 우리 이런 후보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이 와가지고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럼요. 네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광역시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제 본인이 사실 여기에 되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산업은행의 이전을 통해서 내가 부산을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민주당이나 뭐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역량이 많이 달릴 테니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뭐 대통령께서 부산에 자주 오시네요. 네, 한 자주 오세요. 두 달 전에 오셔가지고 엑스포 민심을 좀 달래야 되는데 와서 네. 본인 떡볶이만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동네 시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셨는데 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좀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산 와서는 지방 소멸을 얘기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은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부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부산 와서 이런 얘기하시고 또 서울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 진짜 부산에 뭔가 선물을 제대로 된 선물을 주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네.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평소에 잘해야지 선거를 60일 앞두고 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게 저는 이 대통령의 중립 그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 실제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약 발표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늘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네. 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의 신뢰를 얼마나 부산 시민들이 가질까의 문제인데 네. 글쎄요. 불경 메가시티 본인이 약속해놓고 파기될 때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이렇게 119대 29로 끝난 이 네. 엑스포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또한 이번 총선에 심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계획이 실현 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총선용이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죠. 네. 하나 아주 핫한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에서 나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네네. 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게 부산에서 출마를 하신 출마 선언 혹은 정책 비전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부산에서는 네. 부산에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돌아서 네. 많은 분들이 뭐 걱정하는 분도 사실 좀 계셨고요. 걱정을 해요? 또 아. 네네 이게 부산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셨고 네. 실제로 뭐 이제 조국 장관이 정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뭐 환영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신당에 함께 합류할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이 검사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가 조국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정치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지만 또 각자가 처해 있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야 될 길은 또 조금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부산에서도 조금 지켜보자. 앞으로 또 이 신당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지 또 어떤 분들이 신당의 대표 주자로 나설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과 또 조국 신당이 해야 될 일들은 같은 일도 있지만 또 각자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또 서로 봐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악재가 네. 될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대선 전에도 저희 방송 나오셨었는데 네, 그랬었죠.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거는 일단 5개월째 술을 안 마셔서 오. 예, 그 살을 좀 많이 좀 뺐고요. 이거 머리 스타일이 파마를 좀 살짝 바뀌었는데? 했는데 이게 네. 좀 잘 못하는 거 같아가지고 약간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뭘 발랐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외적인 건 그렇고 본인이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졌죠? 지난번에는 이제 수원시장 대선 때 나오신다고? 예, 수원시장 그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원에 5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구인 수원 정 지역구, 메탄동, 원천동, 영통 1동, 광교 1, 2동 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수원의 영통구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지역의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수원정 예비 후보. 근데 수원정이 지금 있잖아요. 높으신 분이, 센 분이. 박광훈 의원 전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던 박광훈 의원님께서 3선 의원으로 그 지역에 지금 현역으로 계시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그 지역에서 높은 또 신망을 갖고 계시고 지역에서 역할도 많이 하고 계셔서 좀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제가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박강훈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치고 이수정 교수나 김준호 교수님이나 사실은 이제 신인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정치 그렇죠. 관련해서는. 그러면 내가 경선에서 이기면 난 이수정 이길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뭐가 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수정 교수하고 저하고 같은 교수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을 아느냐, 지역을 모르느냐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수정 교수가 이제 그렇게 그 기자회견 비스름하게 했는데 본인이 이 지역에 온 지 50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50년 됐거든요. 50일하고 50년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고 저는 그 지역 전체 뭐 골목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지역이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이수정 교수는 자기가 거기가 험지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수원대학교, 경기대학교, 네. 예, 그쪽 라인이 다 그 학생들이 주변에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가 이제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수원 정 지역에 기숙사가. 있고요. 그 기숙사는 이제 주민등록을 이제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의 인원이 약 한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이수정 교수가 약간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은 수원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고 깨끗한 지역인데 범죄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범죄가 없는 데인데? 예, 네. 지역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아. 또 이수정 교수가 이제 그 예비 후보로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 뭐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좀 말의 그 헛발질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있는 보수 이제 인사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이수정 교수 내부 쪽에서 여론조사를 아마 좀 돌리고 있는데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수원 정 지역이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또 지방 선거에서 수원 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말은 험지라고 하지만은 수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비례를 거부하고 자신 있게 왔는데. 그 지역으로 온 거죠. 왔는데 이제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그 실수, 실언 이런 부분들과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이 자꾸 좀 명확하지가 않고 좀 여사를 이제 잘 해주려고 하다가 모순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안 맞는 것도 것보다도 있어요. 예. 지역에 대한 이제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아, 지역을 잘 이제, 모르니까? 예, 한계가 좀 있고요. 네. 뭐 제가 이제 같이 수행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전에 이제 도의원 시의원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도 이제 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뭐 전화로도 통화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좀 조율해서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분들이 저한테 이제 했던 이야기는 김 교수가 경선에서 이기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꼭 그쪽 당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할 정도로 그쪽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보다는 이제 제가 보다 국가개혁을 위해서 뭔가 앞장서고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서 그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역시 박가원 의원님과의 어떤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은 박강원 원내대표만 이기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약간 건방진 표현일 수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제 그 수원의 어떤 여러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들을 봤을 때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저는 이제 수원 지역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뭐 진보든 보수든 뭐 많은 분들과 이제 교류를 맺으면서 있어 왔잖아요. 그죠? 보수 원로들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이번엔 김준혁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이수정 교수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경선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럼 거죠. 좋아요. 그럼 그 전 단계에 박강원 원내대표를 이기는 게 중요하겠네. 뭐, 이게 가능합니까? 좀 가능하다고 보고 왜요? 있죠. 거긴 삼선이고 원내대표도 했었고 지지 기반도 많고 조직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뭐 기본적으로 시도위원부터 시작해서 삼선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가 그 박강원 의원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열정, 또 어떤 개혁적 정책,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그리고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지금 현재 그 이 수원 영통 지역은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멋있고 화려하죠. 깨끗하고. 그래서 뭐 제2의 강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이 좀 심하고 또 교통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이 빈 공실이 많을 정도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제가 네. 경선 출마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요 그 상가 연합회 전체를 다 다니면서 만나보고
제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근 몇 년 동안 한 뭐 7, 8년 동안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아주 뭐 의미 있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어쨌든 첩첩산중이니까 넘고 넘었다고 칩시다. 사실상 이제 이 수원 정이라고 하는 지역을 잘 발전시키는 사람을 뽑고 싶다. 이게 결국은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에만 매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지역을 위해서만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해줄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한 표를 받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면 저도 사실 수원에 법원이 고등법원 생기고 수원에 법원이 새로 지어지면서 되게 자주 가요. 거기 보면 되게 깨끗하고 그다음에 좀 차분하고 그 광교 옆에 호수도 엄청나게 멋있고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되게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개발이 좀 덜 돼 있고 뭔가 좀 이 격차가 좀 심해 보이고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주민들이 공유하는 정서나 생각하는 것들이 편차가 심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식으로 공약을 해가지고 그걸 일관되게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저쪽 공약이랑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위험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니 노 변호사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왜요? 어쩌면 이렇게 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광교 지역과 그 메탄동 지역 메탄동 이게 지역. 이제 큰 차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영통 1동, 영통 3동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게 보자면은 세 지역이 좀 불균형이 좀 납니다. 엄청 심해요, 불균형이.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등법원 앞쪽 우리가 이제 법조타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쪽이 제일 문제가 교통이에요. 교통이 안 좋아요. 예, 우리. 교통이 안 좋고 상현역에서 600m 거리 걸어올 수밖에 없고 그 광교 중앙역에서는 또 멀고 섬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파격적 제안을 좀 했고요. 교통 인프라 예, 관련. 그래서 네. 광교 중앙역에서 컨벤션센터에서 법조타운에서 상현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동형 그 트램하고 이건 이제 모노레일을 트램? 결합한 네. 방식으로 해서 그 현재 차선을 갖다 전혀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서 제가 창조적 고민을 좀 했어요.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 교통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것을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더니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 상가협회 회장단이 깜짝 놀래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만 나오는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원도심에서 그 광교 신도시에서 원도심을 나가는 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경기도청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시가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권한은 다 경기도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자신이 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탄동 일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수원을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뭐 4천억 가까운 그 세금을 내줬는데 지금은 1,400억,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 뒤에 도시 일대가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가 60년 전에 공업지역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공장 이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법안인데 공업지역 특별법을 갖다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게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 법안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오래 했어요. 해가지고 제2의 판교와 같은 그런 이제 첨단 그런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네. 걸맞는 배후단지를 만드는 것. 삼성전자 배후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광교 지역을 새롭게, 그 메탄 지역을 새롭게 바꾸고 여기에 더해서 메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민 참여형 재개발 요구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들, 자연스럽게 지역의 균형을 맞춰내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어떤 지역 공약을 연구를 했고 그것을 이제 주민들과
거의 합의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두라서 교수님이 원래 중앙대학교 사학과 출신이에요. 네. 네, 80년대 학생운동에 또 열심히 일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네. 부인도 그런 분하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 요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운동권 그 사람들 뭐 했어요? 너무 기득권이잖아. 청산해야 돼 이럽니다. 이거 억울하시겠습니다. 아니 좀 황당하죠. 뭐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제 그 홍익표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친일파들이 그 뭐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 뭐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거의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성명서를 낼까 하다가 좀 말았는데 저는 그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민주화 시기에 독재가 정말 모든 권력을 갖고 시민들을 탄압하던 그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386 운동권 나가라. 성적은 올렸잖아 그동안. 아니 뭐 일 안 하라. 그 나가서 아마 안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거 경험 못했을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그 학교에 들어갈 때 그 수많은 전경들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가방 검사하던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노인 우리 때 변호사님은 그랬어요. 경험을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죠? 우리 때 그랬어요. 예. 맨날 이렇게 공문 같은 거 들고 막 뭐라 그러고. 아니 우리한테. 지금 학생들한테 가방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 여학생 가방 안에 여학생만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학생 그걸 화장실도 있었다니까요. 그 남자들이. 전경들이 다 그걸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이런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운동을 하고 그 학생운동의 어떤 수많은 결과 속에서 맞아요. 유월항쟁이 있고 유월항쟁의 어떤 승리 속에서 오늘날 민주화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 뭐 386 다 나가라. 물론 386 중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386 전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0.01도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폄훼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386부터 먼저 좀 정리해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386이 원희룡 장관 아니에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그 국민의힘에 그 이번에 물론 총선에 안 나오지만 장제원 의원 장제원. 예,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예, 저 86학번 동기인데 대학 다닐 때 흑석동 교종에서 한 번도 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배신자 내지는 공부하려고 자기만의 이거를 입신양명을 위해서 시대적인 소명과 요구에 눈을 감아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남들을 공격한다? 되게 웃긴다. 이래서 좀 그래서 저희 이번에 동기들이 여러 명 출마를 합니다. 예, 김영진 의원 빼고는 다 이번 정치신으로 처음 나오는 분들인데 예, 저희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좀 모였어요. 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열심히 하자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었죠. 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에 제3지대가 이준석 대표 창당한 개혁신당 이름으로 비텐트를 쳤습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뭐 100%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조금 전에 아까 황희두 저 이사하고 신인김 변호사하고 뭐 얘기 많이 하는 거 저도 바깥에서 좀 들었는데 저는 이념과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제가 성명서도 냈습니다. 예, 구태당이다. 예, 이거는 개혁신당이 아니라 수구 구태당이다. 구태 잡당이다. 이렇게 좀 뭐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은 아니 국민들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념을 갖다가 현실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과정에서 정권을 이제 이렇게 수권 정당이 되고 수권 정당이 돼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들 이게 바로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이자 가치이자 현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렇게 스스로의 어떤 금배치 한 번 더 달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번으로 되고 또 워낙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인지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총선까지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되고 이 정도는 단물을 좀 빨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자, 짧게. 근데 하여튼 짧게 그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그 광주에 가서 뭐 막 이야기를 했더니 광주 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가 DJ냐? 저는 그래요? 이게 상징화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배동호님께서 이합집산의 결과는 해산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 한마디. 하여튼 제가 수원 정지역에서 이번에 그 예비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보다 개혁적이고 또 참신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 저를 좀 지지해 주시고요. 또 제가 뭐 당원에 대해서 뭐 명부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 제 핸드폰 번호가 010-3309-9847입니다. 이 번호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막 좀 넣어주십시오. 010-3309-9847. 예, 하여튼 꼭 응원해 주십시오. 3309-9847 전화하셔가지고 응원 좀 해주시고, 네, 뭐든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진욱 교수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